네,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커이 소장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국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방송 장비가 다 국회에 있어서 오늘도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당사에 있는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 장비가 없는 관계로 제 노트북 웹캠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매우 방송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방송을 짧고 굵게 필요한 얘기들 전달드리고 얼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 없이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뭐 크게 방송에 지장은 없을 테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이 느렸다 빨랐다 하네요. 그래서 화면은 정지되는 감이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짧고 굵게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의 인사 어제 있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한 총평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만나셨죠. 문재인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중들을 구출하기 위한 목사님들의 활약상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뉴스로는 65세에서 70세로 지하철 무료 요금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얘기만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태스크포스가 정부가 어떻게 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는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부터 옳은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무부 인사를 단행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먼저 진모 검사님, 제가 뭐 성함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이 소위 말해서 SNS에 글을 많이 쓰고 논란을 일으킨다는 소위 말하는 친정부 인사라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진모 검사님이 서울 동부지검에 간 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보직에서 옮겨가는 회사에서도 지점마다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옮겨간 것 뿐인데 그것을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마치 그 진모 검사가 아들 수사 문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보도한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진모 검사님이 회사로 따지면 부장급쯤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 가면 총무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가 있는데 서울시 인사부에서 근무하던 분이 대전시 인사부로 옮겨가면 대전시 인사부에 있는 사람이 대전시 총무부에 있는 총무부장한테 이번 건은 내가 좀 들여다보자라고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검장으로 진모 검사가 승진해서 옮겨가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수사한다 그러면야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긴 말을 않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저도 같이 비판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만, 억지로 짜내다 나올 게 없으니까 진모 검사가 동부지검에 갔는데 마침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 참, 전 용렬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이슈 중에서 그런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 검찰 조직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이문정 검사라든지 진모 검사님, 이런 분들의 이번에 인사가 영전할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 주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승진하고 말 잘한다고 승진하는 곳이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다녀보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한 건데 이문정 검사와 진모 검사가 SNS에 글을 썼다고 해서 승진을 시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당연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당연히 그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는 저기 민주진영 편에서 문재인 정부 편드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다들 한국일보가 법조 기사에 있어서 공평하다 혹은 친검찰적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사를 보시죠. 추미애 편 등용되고 윤석열 편 내쳐진 속보이는 인사. 일단 제목부터 틀렸습니다. 추미애 편이 중용됐다 이렇게 볼 근거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윤석열 편이 내쳐졌다 이건 맞는 말인데, 제가 지난번 인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사의 기조는 뭔가요? 지금까지는 특수부,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작전을 짜고 기사를 흘리는 특수부 기억나실 겁니다. 뭐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저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전 이제 시즌 1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나오지만 이거 일을 잘하는 검사들은 여론과 언론을 움직일 줄 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독재 정권 하에서 검찰의 수사를 외압으로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에 언론과 검찰이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뭉쳤던 때가 잠깐 있었죠. 그때 영화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 특수부 검사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대검 중앙을 그리고 각 지검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90%에 달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 중용될 수 있도록, 비밀의 숲 시즌 1에서도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악당으로 나오는 검사가 지검장으로 승진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 형사부에서 뭐 최초로 지검장이 되셨습니다라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특수부와 공안부 일색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즉 빨갱이 때려잡고 언론하고 짬짬이해서 뭔가 만들 줄 아는 이 공안부와 특수부 위주로 승진이 진행됐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공판부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로 그 힘을 옮겨 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편이 내쳐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특수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공판부와 형사부가 힘을 얻는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내용 보시면 차장 부장급 부장검사급 인사를 하면 내 편에서만 보상받는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 편이 아닌데 보상받는 그런 인사가 있었나요? 뭐 이 하나마나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광주지법 차장검사에 승진 보임됐다라고 하는데, 정진웅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판단도 없는 상태인데 때가 돼서 승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검사장 측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정진웅 부장이고 거기에 저항해서 현직 부장검사하고 바닥에서 뒹구는 거란 건 한 검사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자기 식구를 싸고 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준철 검사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파견돼서 열심히 활동해서 올라간 거다라고 하지만, 자 보시면 그 부장 검사이던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다 잘한 일이 있으니까 중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에는 검언유착 수사팀에 있었으니까 승진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뒤에 나오는 거죠. 언론도 이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의 같이 학생에 간부를 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또 학생운동을 함께 했으니까 끌어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검찰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연결시키면 다 연결이 되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임시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 부장이 됐다라고 이것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정부 방침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한 검사들은 하방 인사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개혁방안에 반대하는 글을 내무방에 올린 정유미 검사는 그리고 김수현 검사는 각각 내려갔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언론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수사권을 줄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검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니까 승진을 시켜주자는 얘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국가적 대세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좌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검경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옷을 벗고 나가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불러다가 조인트 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만사는 인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목소리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게 문제 있는 것이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용 씨 관련 조사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전보됐고요. 김태원 서울중앙지검 공공2부장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계 의혹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대구지검 형사 1부장으로 옮겼습니다. 보통 사건 수사가 3개월이면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황운하 이런 논란이 벌어지던 올해 2월부터 이 문제를 6개월 동안 정말 청와대를 제 기억으로만 3차례 이상 압수수색해가면서 무슨 대단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양 다글다글 볶고 뒤졌는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성과를 못 거둔 채 다른 데로 전보 가는 것을 언론은 의혹 수사를 끝내지 못한 채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 사건의 경우 수사에 계속 참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 4부장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왔습니다. 한국일보가 제대로 예리하게 봤는데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검찰개혁에서의 요체는 기소를 하고 나서 공판에서 재판정에 가서 변호사와 싸워서 판사에게 검찰의 입장을 설득해서 범죄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그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전 같으면 특수부를 가야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나가서 전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던 그 구조 그 특수부 검사들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공판부와 형사부를 승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훌륭한 검사들, 엘리트 검사들이 공판부와 형사부로 앞다투어 자리를 옮겨가겠죠. 승진이 돼서 나가야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런 공판부 검사로 삼성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옮겨간 겁니다. 즉 이재용이 기소되고 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배치한 것으로 저는 분석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달 말 다음 달 초 중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불기소 처분은 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기소가 되고 나면 공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 보셨던 대로 김영철 특별공판 2팀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또 우수한 수사 인력들이 공판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첫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교계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이 있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삶 무너뜨리고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극우교회 음모론에 격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했고요. 방역 방해 논란에 휩싸인 교회를 공개 비판했다는 겁니다. 적반하장, 몰상식이란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방역은 신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걸 훈계했다고 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방역은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죠.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음모라고 공격하는 일부 개신교 세력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까요. 불안한 민심을 다독이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연일 특정 집단을 겨냥해 분노 섞인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형적인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극우 개신교 집단 아스팔트 우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가서 8.15 집회 갔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한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떨 때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진자 숫자를 늘린다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코로나에 그 방역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확진자를 줄이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려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권력이 보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이죠.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감염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까? 8.15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천지는 자기들끼리라도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에서 확진이 된 분은 8.15 집회에 참석했다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동네 찜질방에 저녁 무렵에 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나오는 일을 사흘 동안 반복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찜질방으로 와서 잠을 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되는데요.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또 어떤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자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파주에서 핸드폰을 끄고 종로로 도망갔다가 경남까지 계속 병을 흩뿌리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5천만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불안감을 대통령이 표출한 것이 특정 집단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 오히려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도 사랑제일교회 감염자들이 어디로 도망대고 다니고 있는지를 신나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에게 미안하고 사과라도 할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정부 방역 대처에 협력하기 거부하고 있다. 극히 일부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 신망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더니,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장의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최근에 사랑제일교회라는 성북구에 있는 교회에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선정되어서 서울시가 82억 원의 평가 보상액을 내놓으니까 536억을 요구하면서 그 안에서 집단으로 숙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단으로 숙식하다가 그 주변 찜질방을 돌면서
이 병을 여기저기다 퍼뜨리고 있었던 그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이 532억 원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이 줄고 신도가 준다. 즉 영업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536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 김태형 목사의 말, 교회나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좀 알고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신앙을 표현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 예방법상 제도화가 돼 있다. 객관적인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들도 인정하셔야 한다. 방역은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지금 김태형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 등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뉴스도 한번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예장통합 총회장까지 코로나 종교탄압 주장. 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의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김태형 목사, 부산 백양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요번에 부산에서 마구 집회했던 것들 생각나시죠? 그 당사자인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교회는 당연히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모임도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가 행정력으로 예배를 제한하면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감당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본인들 설교에서 이야기를 한 당사자가 바로 김태형, 부산 백양로 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계 통합,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기독교 얘기라서 재미없을 수 있는데 짧게만 드리면 명성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김삼환 목사가 일궈서 1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아들이 이름이 김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르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죠. 이름 참 저는 제가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 모독적인 이름이다.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서 남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듭니까? 예. 어쨌든 그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했는데 원래 이 교단 그 운영 방침상은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고 소송도 금지를 시킨 당사자가 여기 보이시죠? 총회장 김태형 회장이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집 세습 수습안을 가결시킨 겁니다. 김태형 회장의 주도하에 김삼환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을 튼 거죠. 교회는 총회 헌법이 있는데 이거는 교단 헌법은 매우 교단 안에서는 중하게 다스려지는 법이거든요. 아들 딸에게 교회를 못 물려준다라는 교단 헌법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김태형 목사 본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 사람이 본인 교단 안에서 돈 많은 교회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는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PD수첩에 보면 명성교회 특별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명성교회가 재산이 800억이나 되고요.
교인 김상환 목사 본인도 40억짜리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교회를 남을 주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PD수첩이 보도한 것을 고발뉴스에서 캡처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명성교회 명의 땅이 공시 가격 총 합치면 1,600억 원이고 김상환 목사 개인 부동산도 40억 원. 송파구 문정동에 땅도 950평을 구입했고요. 전체 규모는 800억 정도 되는 상태인데 비자금 800억 원의 실체가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박모 장로가 2014년에 아파트에서 투신하면서 알려졌고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또 명성교회는 부동산만 전담 관리하던 부동산 목사 박모 목사가 있었는데 2016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매우 필수 불가결했을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 교회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만 예배라면서 마치 본인들이 순교자가 된 것이냐 구는 것을 저는 참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결국 교단 헌법을 고쳐가면서 교단 헌법을 피해가면서 허락을 해줬던 김태형 목사가 지금 청와대에 가서는 센 척하는 것 참 가소로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지금 천주교는 아멘 소리도 못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성가도 못 부르게 하면서 어떻게든 감염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단이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당들이 일사불란하게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반면에 교회의 경우는 같이 밥도 먹고 마스크 안 쓰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험한 잠깐의 기간이라도 제발 좀 비대면 예배로 돌리고 각자의 하나님은 각자의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퍼링 엄청 걸리네요, 진짜. 예. 이 스튜디오 인터넷이 괜찮은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초고령사에 대비해서 65세 경례 우대를 70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70살로 올린다는 얘기만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전 한국일보가 보도를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내용 보시죠. 65세 무료 지하철 없애고 고령자 전용 대중교통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증을 소유하신 분들은 공짜로 타고 다니시죠. 근데 지하철이 전국에 있습니까? 전국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서울과 지하철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지하철을 노년층이 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적자에 대한 책임은 지하철 공사에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고령층들은 이 혜택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그 어떤 정부도 여기에서 지하철에 주어진 무료 교통 혜택을 뺏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유권자층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하철 무료 정책을 폐지하고 교통 바우처 등으로 바꿔서 버스나 지하철 등 정해진 금액 안에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택시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왔던 얘기 중에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한 건데, 제가 그래서 기재부가 발표한 원 문서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이라고 해서 2020년 8월 27일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 TF가 했던 일들을 판단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38년째 인구 대체율인 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은 1 이하를 기록해서 전 세계 최하 수준이다. 매우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출생아 수가 2015년에는 43만이었는데 2019년 30만이 된 겁니다. 제가 1972년생인데요. 저 태어나던 해에 72년생이 92만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매년 60만 명씩 없어지는 겁니다. 5년이면 300만 명. 즉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300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00만 명이 5년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인구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는 추세라서 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고, 총 부양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50년 후라서 지금 당장 할 걱정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고령층이 33년까지 현재 2배 이상인 1427만 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령층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령층이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고령층이 늘어나면 고령층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저 얼마 안 되는 인구에게 기대서 우리의 노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당장 저에게도 닥쳐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65세, 70세로 올리고, 지금은 사실 활동 나이도 그렇고 저도 아직 50은 아닙니다만 40대지만 제 자신이 중년이거나 노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나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65세가 노인이던 것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70세로 노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하철에 대한 혜택도 70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65세 당신들은 앞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못 타라는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노년층들이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 인구대책 TF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야기를 다 보여드리진 않겠는데요. 절대인구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고 분야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거고,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해서 성장 기반이 약화될 거니까 고령층도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청년, 여성, 고령층 등을 계층별 활동, 경제활동 참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해야 된다. 지금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5년, 10년 지나서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은퇴를 하고 나면 청년층이 모자라서 일자리를 청년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사회가 곧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과도기란 이야기이죠. 그렇게 되니까 청년층에게 모자란 일자리를 노년층이 메꿔야 하고, 아직 일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도 일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육아 환경과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인구대책 TF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를 어떻게 늦춰서 연금 수급 문제를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육과 육아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어제 TF의 발표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 정말 맨 끝장에 요만큼 나오는 얘기가 지하철 무료를 65세가 이용 못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그 이야기만 뉴스를 덮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보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사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지금 인구대책 TF가 2기로 구성돼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인구를 확충하고 여성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남녀평등, 일자리를 구현하고 노년층들, 저를 포함해서 제 위의 세대들이 더 나이를 먹을 때까지 65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점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세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월 28일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워낙 이 버퍼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방송이 좀 고르지 않았던 점 죄송하고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국회 본청 문이 열리고 나면 다시 원래의 방송 수준으로는 최대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신과이 소장 김성혜였고요. 광고 보시고 와서 증문즉답 진행하겠습니다. 소리 때를 지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혜, 제작 김성혜, 조명 김성혜, 분장 김성혜, 자료준비 김성혜, 출연 김성혜, 편집 김성혜,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퍼가 너무 심해서 다들 방송을 보시기가 곤란할 지경이네요. 버퍼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소리는 잘 나오는군요. 예, 다행이네요. 지금부터는 올라오시는 댓글 보면서 증문즉답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광고는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광고만 잘 나오면 됐지 저는. 파랑새님 말씀처럼 목사님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일부교의 문제라는 것은 책도 없다는 말씀을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참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선수님 말씀대로처럼 80이 돼도 건강만 유지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하고요. 저도 오래오래 유튜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시고요. 노명승님 광고는 잘 나갔으면 오늘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뻥거님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님 문재인 정부가 종교개혁까지 할 판이라고 하셨는데, 종교개혁은 국민들과 그 종교에 해당 당사자들이 해야지 국가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독교계의 자정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독교계가 미천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잘 메꿨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서 작은 역할이나마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날 원단님 오늘 버퍼링의 모든 기술을 다 뒤어봤다고. 이거 지금 당사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사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느리네요. 당사의 와이파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명승님 엉망이어서 중요한 거 못 들으셨다고요?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녹화가 잘 됐으면 녹화 버전을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님 오늘 국회문 열었다고 하는데 열지 않았고, 여기 지금 열린민주당 당사의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성욱님 뉴공에서 봐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매주 금요일 고정이고 좀 확실하게 서로 다퉈달라라는 부탁이 있어서 예, 오늘 말 좀 끊고 들어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도풍사님 진보 기독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참 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FD 파커님도 뉴스공장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문수아님 교회가 강조하는 말세가 지금이라고요. 예, 가정 예배 드리라는 충고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건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첫 순서에 말씀드렸고요. 형사와 공판부 중심으로 재배치가 되고 있고 특수부가 내쳐지고 있는 것은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한 줄 논평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윤 총장과 가족 문제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안 할 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행할 거로 보고요. 9월 안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로 가기 전에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공수처가 더 무서운 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공수처 설치 D-29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방송을 내보냈는데 어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겼습니다만 9월에는 9월 24일 딱 하루만 본회의가 잡혔습니다. 제가 9월 24일에 본회의가 잡힐 것이라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한 촉을 바탕으로 9월 24일로 날짜를 찍고 D-29로 박아서 방송을 했는데요. 9월 24일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러니까 개정 법안이 통과돼서 미래통합당이 추천 없이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2사람을 구성하는 형태로 갈 거라는 예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님 오른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YM님 유공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밀밥 파수꾼님 예, 발라버리라는데 뭘 발라야 됩니까? 예. 수리부엉이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요. 우리가 응원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또 전해드리고 싶다는데 그 모든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빵근님 유공서 서로 말 끊고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한 분이 말할 땐 입 닥쳐 좀 이라고 해주고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말을 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본드님 이문정 검사는 울산지검 근무 1년 이상 돼가는데 왜 이번 인사에서 빠졌을까 하는데 1년마다 인사를 교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SNS에 글을 쓴다고 해서 승진을 할 이유는 없죠. 검사는 현장에서 본인의 업무를 평가받는 것이고 특히 지방근무 같은 경우는 해당 연한을 처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문정 검사의 인사가 안 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남숙님 말씀처럼 검사 2,000명은 추미애 인사를 환영하고 200명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데 그게 딱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랙타이거즈님 김재부 정신머리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한 게 사실에 대한 정신머리 좀 심한 거 아니었나요? 나 지금 방송 경고 먹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스님 성혜영 사랑해요 하셨는데 예, 저도 제이스님 사랑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예. 횡성교회 권사님, 예, 목사들도 문제지만 믿고 설치는 사람들이 문제여서 빨리 깨시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권사님께서 좀 앞장서서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국 교회로 따지면 전도사인데요. 제가 권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 노명숙님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자폭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전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할 말도 했고 분량도 그 정도면 잘 챙긴 것 같고요. 예, 매우 만족스러운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공장까지 함께 와주셔서 댓글 달아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방송 때는 김근태 부교장인가 하는 거 국민의당 분 나오셨을 때는 얘기 듣기가 한심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쓰는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댓글 보고 나머지는 집중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 와서 응원해 주고 계셔서 엄청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재부를 깐 게 다들 시원하셨던 모양이군요.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최영도님, 이문정 검사님 힘내시라고요. 예. 제가 이문정 검사는 개인적으로도 아니까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응원하고 계시다고. 엠네지아님, 뉴공을 선택적으로 보시겠다고요. 예.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10분이고요. 그리고 더룸이 새로 개편됐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반부터 제가 고정 출연이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반에 더룸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일원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언급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것은 교계가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직장에 취직 못하고, 국적이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그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성애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핵심은 아니죠.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차별을 행한 사람은 신고했는데 그 신고를 당했다라고 사용주가 그 차별한 노동자를 업무상에서 더 불이익을 줬을 때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목사님이 교단에서 나는 동성애가 싫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한정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에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인간이 본인이 타고난 고향, 지역, 피부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크기, 이런 것들로 차별할 수 없도록 노동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기본 정신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퍼방님, 조국 장관님 표창장 관련해서 쓰인 검사 인건비도 회수 못하나, 검사 월급 낭비하면서 표창장 검사하고 있다니 하셨는데, 잘못된 수사에 대해선 감찰 등의 내부적인 조치, 그리고 정말 악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의 수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월급을 그냥 뺏는 것은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조국 교수님이 참 큰 희생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의와 진실이 드러나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대장님, 머리 크기는 차별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회원만 아니셨으면 제가 강퇴시켰을 텐데 회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가갖고 철모가 머리에 안 맞아갖고 정말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오늘 또 갑자기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머리 크기로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홍일밥 파수꾼님, 여러 채널에 나가서 제가 인지도 올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옳은소리 채널도 그렇고 제가 인지도를 올리고 저의 주장을 더 넓게 퍼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편성 채널에서의 패널은 제가 거절을 했지만, 그거 외에 나갈 수 있는 곳들은 다 나가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민님, 더룸에 나간다고, 성형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런데 잘 챙길게. 제가 아는 후배라 반말로 얘기했습니다. 정혜라님, 동성애법을 빼고 따로 법안을 올리지 않으면 페미들처럼 피곤한 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젠간 한번 거쳐야 되는 논쟁입니다. 지금 교계가 반대하는 것은 정확히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는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가 아직 논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너는 여자니까 해고할 거야,
라고 말 못하는 세상이 온 것처럼 너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니까 해고해야 할까라는 말은 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 기본 정신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정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법안이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죠. 얼씨구님, 판사가 적폐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지금 사법개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법농단을 벌였던 자들에 대해서 국회가 판사에 대한 탄핵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진영의 180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사법부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경고의 방법으로 탄핵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법개혁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수사력을 가지고 이 정치권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고, 사법부는 판결로 비리 정치인에 대한 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인 국회는 사법부에서 농단을 벌이는 자들에 대해서 판사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판사를 탄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젠 사용할 때가 됐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대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결혼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별금지법 정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대로탄탄님,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고 기사에 올라왔던데 민주당이 여기에 또 말려들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 정치부심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동감하고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당장 후보를 추천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게 가장 상책입니다.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분이 공수처장이 돼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명분도 서고 모양도 좋습니다. 근데 박주민 그 당대표 후보의 걱정처럼 할 것처럼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D-29라고 하면서 9월 24일을 지목했고, 저의 전문가적 식견이 맞아 들어가서 9월 24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김용민 의원 등이 법안 발의해 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됩니다. 통과시키면 미래통합당은 후보 추천 권한을 뺏기게 되죠. 대신 보수 언론으로부터의 반대, 그리고 중도층 인사들이 민주당이 윤석열이 죽이려고 공수처를 만드는구나 라는 의심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이죠. 해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걸어놓고 9월 24일을 D-Day로 잡고 그 안에 미래통합당의 후보 추천을 빨리 하게, 추천위원회 위원 2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빨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김현선님은 성출직 공무원들도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준 미달인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국민이 뽑는 데는 수준 미달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유권자는 본인의 의식만큼의 정치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졸이라고 해서 못 나올 이유 없고요. 학력이 낮고 시험을 못 본다고 해서 국회의원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의 어떤 자격을, 학력적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을 두는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은님 말씀처럼 자격미살 판검사를 퇴출하면 그게 개혁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퇴출의 방법은 별로 없고 탄핵의 방법은 사용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님, 급히 먹다 체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9월 중에는 어쨌건 공수처를 만들고 아주 가시적인 것이 윤곽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갈지는 9월 한 달 동안 제가 내용 나온 대로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님, 김용민 의원님한 대찬성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미칠 역풍을 고려해서 저 안을 걸어놓고 미래통합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하루아침에 딱딱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 욕먹고 진행하는 건데요. 저는 뭐 비판 들을 걸 비판 듣더라도 여러분들께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선님 학력하고 무관하다고 하시는데 뭐 학력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제한 자격을 두는 것은 반대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방송 이 버퍼가 너무 심해서요. 지금 10시 38분인데 이 정도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전편은 제가 녹화본을 다시 올려서 깨끗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게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많이 버퍼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정상적인 방송을 끊김없이 깔끔한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옳은 소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만 버퍼링이 있는 거니까 오늘 방송만 보시고 구독을 끊는 참사는 일으키지 말아주시고요. 방송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매일 아침 8시 55분에 하고 있습니다만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을 마치고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